이번 시간부터는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에 의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살펴볼 건데 이게 좀 고민이긴 해요. 일단은 여러분 시험은 항상 최다 빈출은 이거예요. 거의 90% 이상 이걸로 출제를 하거든요. 이게 관습법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습법의 OX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만 굵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갑은 판매하려고 하는 매도인이고 을은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건물 매매 계약을 서로 체결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을 이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인 갑에게 예를 들어 이 건물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인 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그에 따라서 얘한테 이 건물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죠. 건물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때 건물을 직접 들고 줄 수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얘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라고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지금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을로.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을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얘네 둘 간의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등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을 소유로 등기를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허가도 받지 않았어요. 무허가. 없을 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가 없다.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미등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양수인이나 매수인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 된 건물이라는 말은 이게 애당초에 등기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어떤 물건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돈을 다 줬으면 얘한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관습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가 주장을 했겠죠. 법원에. 근데 우리 판사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도 다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출제가 어떻게 나오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은 인정이 된다. 이걸로 정말 틀리게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온천에 관한 권리.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 천안, 아산 이쪽에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 대전에 있는 유성도 유성 온천역 이러잖아요. 맞나? 무튼 그래서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을 때 이 온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관습적으로 온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막 온천에 가서 발 담그고 놀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관습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인정시켜 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그렇지 않죠. 관습적으로 온천에 관한 권리는 우리 판례가 인정을 안 해줘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공원 이용권도 똑같아요. 공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관습적으로 마치 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공원이나 온천에 관한 그 부분은 관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법으로는 인정시켜주지 않을 거야. 법적인 효력은 없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근데 여기서 내가 공원을 이용하면서 술을 마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술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지금 밤 늦게 술 마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원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관습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게 법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나의 공원 이용권은 법으로 인정되는 건데 관리인 네가 뭔데 왜 막아? 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이거 보면 온천에 관한 권리도 그렇고 공원에 관한 이용 권리도 그렇고 술 마시고 또 온천에 가서 술 마시고 이런 거 행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도통행권은 뭐냐? 여기 사도가 의미하는 게
이게 개인의 도로. 그래서 개인이 예를 들어 삼성 회장님께서 도로를 자신이 왔다 갔다 하려고 집 앞에 있는 도로를 다 토지를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나 사도 통행권, 너네 개인적인 사적인 도로 내가 마음대로 계속 통행할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야 라고 관습적으로 법으로 인정시켜 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유, 기침하는 건 좀 편집 부탁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관습법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온천에 관한 권리,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항상 장난을 많이 친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인정한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관습으로 인해서 그걸 마치 법으로 인정시켜주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쭈루루 나와 있고 우리가 사실로는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냥 관습법상 나왔기 때문에 그냥 관습법이지,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있는 예시가 거의 출제 안 돼요. 항상 나오는 건 이거라서 수험 적합적으로 보면 이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건 물권법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든 뭐 우리 노무사든 이런 데에선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말씀은 드릴게요. 분묘기지권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을이 서로 사랑해서 자녀 A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사망을 했고 A가 갑에 대해서 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토지가 있다면 여기 갑의 묘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이 토지는 다 갑의 토지라고 A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아버지의 토지도 다 이분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토지 위에 아버지에 대한 묘를 설치해서 열심히 20년 이상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진짜 소유자인 B가 나타났어요. 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내 토지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묘 다 너 빼가. 아버지 시신 다 빼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분묘기지권이에요. 관습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죠. 얘 입장에서 얘 토지라고 믿어왔고, 그래서 아버지 묘를 설치해가지고 열심히 빼왔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묘 다 빼가 라고 하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우리가 판례가 인정을 해준 건데, 너가 너 토지인 줄 알고 2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잘 관리해왔어. 그러면 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시켜 줄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시켜 줄게.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토지 사용권을 인정시켜 줄게. 관습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돼서 그게 법으로 인정돼준다. 그래서 갑에게 얘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얘는 야, 너 묘 빼가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최신 판례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 시험에서 이게 지문으로 튀어나왔어요. 근데 행정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노무사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다만 최신 판례는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어. 예를 들어 20년 동안 A가 자신의 토지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아버지 묘를 잘 관리해왔어, 이 묘를. 그러면 사용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남의 토지일지라도. 근데 진짜 토지 소유자 B라는 사람이 진짜 나타나가지고 분묘기지에 관해서 A에게 야, 어찌됐건 내 토지야. 그러니까 너가 매달 이 내 토지에 사용한 거에 따라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러한 지료를 내놔 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그 청구한 날부터 A는 당연히 B에게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최신 판례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문에 한번 튀어나와서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얘한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얘가 진짜 토지 소유자이더라도 야, 너 아버지 묘 빼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 토지를 얘가 부당하게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달 얼마씩 돈 내놔 라고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얘는 얘에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관습법은 일단은 관습법 나오자마자 오케이 인정, 관습법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봐주세요. 관련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강약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이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 제 소유예요. 둘 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강남에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게 다 제 소유예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토지가 강제 경매 절차를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담보로 걸고 10억을 빌렸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10억을 내가 은행에 제때 못 갚았어? 그러면 내 토지를 네가 법원을 통해서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제3자한테 팔아버려라. 그리고 판 가격에 대해서 일단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금액을 충당시켜라. 먼저 가져가라. 이게 이제 경매 절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은행이 얘가 이찬이가 10억을 제때 안 갚으니까 강제 경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3자에게 토지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3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이 건물 다 부셔. 왜? 이 토지 소유권자 나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됐는데, 그때 우리 판례는 이 건물을 다 매번 부시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물이 대부분 많이 망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건물 부시면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초래되겠죠. 환경도 그만큼 파괴되겠죠. 건물이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관련 먼지도 엄청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관습법적으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줘가지고 법적으로 이찬이는 건물을 부시지 않아도 돼. 그냥 그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 관습적으로 인정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제3자가 나 이 토지 소유권 됐으니까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너 이제 다 부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건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사실론. 근데 이게 시험적으로 보면 그냥 관습법상 오케이 관습법 인정되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동산 양도담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친구에게 1억을 꿨어요. 1억을 꾸면서 내가 돈을 제때 갚을게 라고 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돈을 제때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뭐라도 담보를 하나 걸어 라고 해서 동산, 이번엔 부동산이 아니죠.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인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핸드폰이라고 해볼게요. 고가 핸드폰, 이번에 G 폴드 7을 200만 원에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아, 근데 1억이라고 했으니까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억이라 하지 말고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을 꾸면서 내가 100만 원을 못 갚으면 내 핸드폰 G 폴드 7을 네가 팔아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양도 담보 설정을 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가 제때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에 대해서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얘한테 부여시켜줘요. 그게 바로 동산에 대해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한다. 이 핸드폰이라는 동산에 대해서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거다. 이게 관습적으로 인정돼주는 권리예요. 그 다음 20개 집단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의 방법.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간략하게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수목이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 딱 보면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자 알 수 있나요? 이거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명인 방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유권자를 인정시켜 주는 건데, 제가 이러한 나무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다 샀어요. 이찬이가. 근데 이걸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가져야 되냐, 명인 방법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팻말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찬이 거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으면 이거에 대한 너의 소유권을 인정시켜 줄게. 이런 20개 집단. 또 미분리 과실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사과에서 뭐 사과나무라고 하면 여기 사과 같은 거 발생이 되잖아요.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사과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가져가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붙여놨으면 너의 소유권을 인정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거의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그리고 이거를 관습법 인정 안 되는 이 4가지 사례만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수험 적합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마다 또 계속 여러분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당장 여기에 대해서 막 의미 다 이렇게 적지 마세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고 어차피 맨날 시험은 이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습법은 일단 이렇게까지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의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신의칙. 우리 신의칙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신의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배웠고 여기서의 법원은 판사들이 당사자 간의 법적인 분쟁했을 때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야 되지? 라는 판단 기준이다. 그게 바로 민법의 법원이다라고 했고 판사들은 첫 번째 법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법률에서 맨날 출제되는 것은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뭐 안 된다? 사실인 관습과 판례만 민사에 관하여 법원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관습법 관련된 사례는 딱 하나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종중사건. 그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지 우리 위에서 배운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종중사건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그 다음에 온천, 공원, 사도통행권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차고 넘쳐요. 그 다음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죠. 관습법은 법으로 인정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 인정 안 됐고 그리고 관습법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지만 얘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고 얘는 임의 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판사들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점은 될 수도 있다. 해석할 수는 있다. 근데 이 강행 규정과 관련이 있다? 그럼 자체적으로 사실인 관습을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조리는 상식이다.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의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제2조에 따르면 권리의 행사,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너네들 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여기서의 신의는 그냥 신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 신뢰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라. 두 번째, 너네들 권리는 너네 마음대로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신의칙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줄여가지고 그냥 신의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시험에서도 신의칙이라고도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신의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의미를 보시면 신뢰를 당사자 간에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추상적 규범을 의미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막 쭈루루 이렇게 절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상적 규범이다. 다음 신의칙 적용 여부는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제2조의 신의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 민법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권리관계, 권력관계, 소송행위에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에도 당연히 신의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신의칙을 일단 여러분 그냥 깡패라고 보세요. 깡패. 깡패 조항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우리 뒷파트에 가면 가정법원 파트를 배우면서 가정법원 판사님들도 깡패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신의칙도 마찬가지로 깡패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사적으로 어떤 분쟁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여기 변호사가 나오고 여기 변호사가 나와요. 그리고 민법 제1119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103조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에 대해 반박으로 746조를 가지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얘 말 맞아. 근데 얘 말도 맞아. 그럼 얘가 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에 대해서 반박으로 주장을 한 거니까 얘가. 그럴 때 얘의 변호사는 뭐라도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얘가 이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결국 내가 질 것 같은데 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2조 즉 신의칙을 주장을 해요. 너 이거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너 이거 신뢰에 저버리는 행위를 한 거야. 너의 권리를 네가 너무 남용했어. 이런 식으로 갑의 변호사가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악. 그래서 신의칙은 깡패 조항이다. 최후의 항변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칙상 뭐뭐 된다, 적용된다라고 하면 거의 그냥 100% 다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막 일일이 암기한다라기보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느낌. 그래서 이게 기본 강의 1회독 때는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계속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느낌 이제 아시겠죠? 라고 하면 언젠가부터 느낌적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측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의 측은 강행 규정이에요. 제가 민법은 거의 강행 규정이 몇 개 없다라고 했죠. 근데 민총 앞부분에 좀 몰려 있어요, 강행 규정이. 그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신의 측은 강행 규정이다. 제2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에요. 강행 규정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나왔으니까 한번 복수해 볼까요? 법원 직권조사사항 바로 앞에서 배운 게 뭐였죠? 관습법. 이것도 법원 직권조사사항이었죠. 그렇지만 뭐는 아니었죠? 사실인 관습은 법원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었고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해야 됐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의 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위반 여부, 신의 측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의 측 위반은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에 신의 측 위반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다. 이거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게 임의 규정이라면 당사자 간에 야 우리 신의 측 위반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 특약,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겠지만 신의 측 위반은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돼요. 다음,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원칙은 채권자의 급부 이행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신의 측에 따라 급부 이행 중에서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얘는 채권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라고 하고 얘는 채무자라고 해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권리가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얘는 채권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아요. 그래서 얘가 갑이 을을 상대로 야 100만 원 내놔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결국. 그런데 법원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100만 원 말고 그냥 70만 원만 갚아. 이렇게 채권자의 급부 이행 청구 100만 원이라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신의 측에 근거해서 일부인 70만 원으로 감축하는 거, 내리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허용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왜?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사적인 영역은 스스로 해라.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의 약정, 이 변호사 사건만 예외적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변호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보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으로 제한된다. 즉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고 얘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이 있다고 해볼게요. 형사소송에서 이분은 이제 뭐 누군가를 때렸어요. 폭행 또는 상해를 저질렀어요. 폭행을 했다고 할게요. 의뢰인 얘는 깡패라고 할게요. 이때 을이 제3자에 대해서 폭행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을은 이제 징역형, 감옥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이분은 우리 형사소송함에 있어서 지금 서울에서 제기한다라고 할 때 이분은 엊그제까지 이 해당 서울 법원에서 고등판사님까지 지냈어요. 고등판사님. 그러면 우리 정관예우라고 들어보셨죠? 정관예우. 이게 뭐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관예우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폭행죄로 인해서 형사소송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 판사님이 딱 앉아요. 근데 여기 해당 변호사가 이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이 사람을 변호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재판장에 이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분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고등판사님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분보다 선배라고 할게요.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여기 판사님은 이분을 데리고 이분한테 선배님 했는데 이분이 변호사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눈치가 좀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이분은 나 서울 법원에서 고등판사까지 있었고 지금 여기 판사님은 내가 잘 아는 후배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대신에 보통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해보면 대신 난 3천만 원 줘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얼마 주냐 3천이든 5천이든 이거는 당사자 간의 마음대로 하면 돼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변호사 사건만큼은 우리 판례가 다르게 봤어요. 이 약정 보수액 3천만 원이 너무 부당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300만 원보다 거의 10배나 초과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측, 신뢰에 쫓아서 변호사 비용을 서로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하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보수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즉 3천만 원을 얘가 나중에 안 줘가지고 변호사가 야 돈 내놔 라고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했을 때 해당 판사님이 3천이 아니라 300만 원보다 그래도 조금 높게 5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거 되게 특이한 사건. 그래서 그 논거가 이렇게 적었어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계약 자유 원칙, 너네 계약은 너네 자유롭게 해라.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이게 사적 자치 원칙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했어요. 왜?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당연히 개입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개입한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라.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2회독, 3회독 때는 이런 논거들은 다 지우셔도 돼요. 그 다음 신의 측에 위반되고 또 위배되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신의 측 위배 사항부터 보면 일방이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신의 측 위배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핸드폰 매매 계약. 얘는 미리 핸드폰을 다 줬어요. 근데 얘가 100만 원을 이제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자꾸 미뤄요. 그래서 얘가 야, 너 빨리 어떡할 거야? 계약 이거 100만 원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줄 거면 그냥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해. 라고 해제권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만 기다려줘. 내가 금방 줄게. 딱 한 달이라는 기한만 주라. 그럼 내가 100만 원 다 모아서 줄게라고 해서 얘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29일째쯤 돼가지고 얘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내일 30일 날 약속된 날짜에 줘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나 해제권 할래? 주장할래? 라고 하면 얘는 신뢰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신의 측 위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은 약간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 장기간 행사 안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얘는 해제권 행사하지 않겠네 라고 신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갑자기 해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신의 측에 위배된다. 다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열심히 삼성에 다녔어요. 제가 이찬이라는 애가 삼성에 다녔는데 해고됐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해고당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너한테 5천만 원 줄게라고 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8개월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해고 무효입니다 라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는 신의 측 위배라고 우리 판례는 봤어요. 너가 퇴직금도 이의제기 없이 수령을 했잖아. 그 말은 즉 너가 날 해고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 문제 삼지 않을게 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8개월 동안 다른 일 해보다가 여기 회사가 좋네라고 해서 갑자기 해고 무효입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신의 측에 위배된다. 왜? 할 거면 해고됐을 때 그 당시에 해야지 왜 8개월이 지나서 해? 이거는 신뢰에 어긋난다 라고 우리 판례가 봤습니다. 다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 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임차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나 사실 임차인이지롱 메롱하면서 나타난다? 이거는 신의 측에 위배된다라고 우리 판례는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문들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하세요. 임차인이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임차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겠죠. 발언이겠죠. 다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수인이. 그래서 여기 논이 있고 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얘가 매수인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 이때 갑자기 사고 나서 누가 봐도 지금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을이 갑을 상대로 나는 나는 농부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난 농부가 아니고 자영, 스스로 자의 의미거든요. 스스로 경영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농지매매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 측에 위배돼요. 왜? 누가 봐도 논이나 밭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아 얘가 농밭을 잘 가꾸려고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나 이거 농밭 스스로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의 측에 위배된다.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서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채무자가 이후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소멸시효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지금은 느낌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보통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년 동안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얘의 권리는 다 사라져요. 그 말은 1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10년 내에 1억을 청구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10년이 다 가까이 오려고 해요. 이때 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중단시키기 위해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돼요. 돈 내놔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10년이 적용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을 입장에서 야, 소 제기하지 마. 나 너한테 금방 1억 줄 거니까 제발 소 제기하지 마 라고 해서 얘가 얘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너가 준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소는 제기 안 할게 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10년이 경과돼서 얘의 1억이 다 사라졌어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래서 얘가 야 너 소멸시효 완성됐어 라고 갑자기 얘한테 튀어나와가지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죠. 따라서 나중에 채무자인 얘가 얘를 상대로 너 소멸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1억 청구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인 을이 시효 중단, 채권자의 시효 중단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재기거든요. 돈 내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곤란하겠어요.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채권자인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얘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1억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그 채무자인 을은 이후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 딱 처음 접하면 국가는 어찌됐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있어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거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 이거 신의 측 위배다 라고 여러분이 착각하기 쉽지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줄 의무는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신의 측 주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는 국민에게 보호해줄 의무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겠죠. 즉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국민이 안전, 생명 이런 거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사적인 영역이죠. 그럴 경우에는 국가는 국민에게 예를 들어 국가가 우리 뭐 최근에 이게 정책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정책 얘기는 안 하고 국가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뭐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어떤 뭐 컴퓨터를 사고 비품을 사고 이럴 때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이럴 때 소멸시효 완성을 나중에 국가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록 국가일지라도 민사적인 부분이 다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여기는 왜? 사적인 영역이니까.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그 다음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 포기를 약정했으나 상속 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상속인, 피상속인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녀 A가 있을 때 갑이 사망을 했어요. 이때의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암기하는 팁, 연상해서 암기하는 팁을 말씀을 뒷강에서 드릴 거예요.
지금은 생략하고. 그래서 어찌됐거는 갑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다. 그때 갑이 살아 생전에 자녀 A가 아버지, 나 아버지 재산 하나도 안 받을게요 라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 포기 약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상속 개시 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갑자기 A가 나 아버지 재산 다 상속 받을래요 라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거는 신의칙 위배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민법 조문에 따르면 상속 포기는 반드시 상속 개시 후,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해야 비로소 상속 포기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 조문에 상속 포기는 얘가 사망하고 나서 얘가 비로소 상속 포기할게요 라고 주장해야지만 인정되는 거지, 얘가 살아 생전에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이거는 민법 조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 생전에 상속 포기를 A가 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얘가 사망하고 나서 상속이 개시된 이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의칙상 고지 의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사전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근데 이 강남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 1층에 대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서로 체결하려고 해요. 그때 얘는 파는 사람으로서 매도인이라고 하고 얘를 매수인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아이파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때의 1층 101호가 뭐 10억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팔려고 하는 갑 입장에서 지금 거의 판매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소식을 들어요. 찌라시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이 바로 101호 옆에 엄청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101호에 살게 되면 쓰레기 냄새를 맨날 맡아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 순간 이 10억짜리 가치는 바로 1억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 손해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파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낫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 엄청난 손해를 볼 예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얘한테 말하지 않고 빨리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다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쳐가지고 소유자가 됐더라도 얘는 나중에 이거 신의칙 위반이야. 너 이런 거 나한테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 위반이야. 따라서 신의칙상 이 거래는 우리가 무효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의미를 살펴보면 거래 상대방이 일정 사실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면, 즉 을이 쓰레기 매립장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했다. 그러면 신의칙상 사전에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그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올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신의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고지 의무 대상은 뭐냐? 원칙은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계약상, 너네 계약상, 그리고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인 이행 과정에서도 고지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어요, 갑이. 근데 거의 계약이 끝날 무렵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 사실을 얘가 알았으면 당연히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고지 의무는 계속 있다. 다음 예외. 상대방이 이미 쓰레기 매립장 사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지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겠죠. 갑과 을이 있으면 갑이 강남이나 아이파크에 대해서 10억에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장에서 10억만 주면 끝이네? 라고 해서 열심히 10억 모아가지고 줬는데 막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막 갑자기 재산세가 엄청나게 날라와요. 그리고 취득세도 엄청나게 세금이 날라와요. 근데 이런 사실은 이 사람이 사회초년생이라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뭐 취득세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추가로 또 나왔다고 해봐요. 그래서 얘가 얘를 상대로 야, 재산세 취득세 나오는 거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난 이 돈까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따라서
너가 이런 거 나한테 얘기 안 한 거 이거 신의칙 위배라고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거래 관행상 을은 재산세 취득세가 당연히 부담된다는 것을 얘가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너가 적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 살려고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지 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 관행상 상대방인 을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고지 의무가 없다. 다음으로 상대방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갑은 을에게 고지 의무가 없다. 좀 이런 건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비교,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을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고지 의무가 없는데 알지 못했어요. 을이.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그 을이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일방의 고지 의무 자체가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 과실 나왔으니까 법적 용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법률적인 용어를 암기해야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제 강의 설명을 듣고 넘기세요. 왜냐하면 이런 과실, 선의, 악의 이런 법률적인 용어들은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초반부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 후반부 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와요. 우리 1 플러스 2가 2처럼 이게 암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굳이 필기도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과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어요. 그리고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어요. 과실이라는 건 실 보자마자 바로 적으시면 돼요. 실수로. 고의는 일부러. 선의,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흔히 도덕적인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모르고요. 모르고. I don't know. 악의는 악, 알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실수로 알지 못했더라도 일방의 고지 의무 자체가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신의칙상 고지 의무 사례가 뭐가 있냐? 아파트 단지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갑은 을에게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고 또 그 101호 옆에 공동묘지가 이번엔 들어온다라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왜?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얘 입장에서는 계약을 당연히 체결하지 않을 테니까 건물 매매 계약을.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자, 수분양자에게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그 건물 매매 계약에 있어서 얘를 이제 갑이라고 보고 얘를 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으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된다. 또 계약을 나중에 해지할 수도 있어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무튼 신의칙 고지 의무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호 의무.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는 건데 보호해줄 의무. 예를 들어 숙박 계약에 따라서 뭐 어디 호텔에서 투숙객이 투숙한다라고 했을 때 숙박업자는 이 호텔 투숙객에게 안전을 배려해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인정이 돼요. 또 병원은 입원 계약상 입원 환자에 대해서 휴대폰 도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돼요.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여행 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에게 신체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펴봤고 이거 외적으로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번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안전을 또 배려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막 뭐 관련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특히 뭐 그 건설 쪽.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건설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신 분을 피용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공사 현장에서. 이때 사용자, 즉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안전을 배려해줄 의무가 있어요. 신의칙상.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신의칙상 이러한 보호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3번부터 다시 할게요.
중간에 한번 넘어질 뻔한 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펴봤고, 사실 이거 외적으로도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안전을 배려해줄 신의칙상 보호무도 있어요. 안전 배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건설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피용자라고 하고, 그때 사장님을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건설업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공사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11층, 12층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일을 해요. 뭐 유리창을 닦든 아니면 뭐 관련해가지고 부품을 수리하든. 그럴 경우에 당연히 사용자, 사장은 직원분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주고 이런 것들을 배려해줄 신의칙상 보호무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법학 문제 풀 때 굉장한 팁인데, 제가 아까 관습법 사례 관련해가지고 OX가 있었고, 거의 X로 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기억하셔라 라고 했고, 미등기 무허가의 양수인,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 이런 사람들은 소유권에 관한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온천권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다 신의칙상 보호무가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딱 하나, 우리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본 판례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신의칙은 깡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의무 웬만하면 다 인정되겠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한 이해독 때까지는 눈에 바르고, 나중에 파이널 되면 이런 거 다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딱 이거 하나만 남기면 굉장히 좋겠죠. 예외가 뭐냐?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도난을 방지해줄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팁, 예외 이 한 가지만 암기를 하자. 신의칙상 보호 의무를 부정한 사례.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디 원룸에 산다고 해볼게요. 원룸에 산다고 해서 임대인과 원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임대인은 사장님이라고 해보면, 이때 제가 2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월세로 뭐 매달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러면 그 후로 임대인은 사실 임차인 저에게 2년 동안 살면서 제 방에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임대인이랑 별로 통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실제 저희 집에서 도둑이 들어쓰면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왜? 도난을 방지해줄 신의칙상 보호무가 인정이 안 되니까. 도난 방지해줘. 그래서 이 예외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원칙에 따라서 신의칙상 보호무가 다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칙과 합법성 원칙의 관계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사적 자치, 즉 사적인 영역은 너네 스스로 해라,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어떤 공익적 요구도 같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합법성, 이 공법적인 공익적 요구인 합법성의 원칙인 신의칙에 우월하다. 이걸 어떻게 출제자들이 틀리게 되냐면, 뭐뭐할 경우에도 항상 신의칙이 우선한다, 이렇게 틀리게 아주 가끔 내요. 근데 이게 아니죠. 당연히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는 합법성 원칙인 신의칙에 우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적 자치, 너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너네 마음대로 다 해,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반하는 거, 예를 들어 청부살인에 대한 계약 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공익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합법성 원칙이 너네의 신의칙보다 훨씬 중요해, 우월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과 관련된 파생 원칙, 이게 신의칙이 추상적인 규범이고, 이 추상적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하나씩 파생 원칙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저는 권실사자라고 했거든요. 수험 공부할 때. 권실사자.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고, 실효의 원칙이 있고, 사정 변경 원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무슨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챕터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